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과 맑은 물이 어우러진 조선 팔도 어느 한적한 고을 안동의 작은 마을에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소연이라 하였는데 맑은 연못에 비친 달과 같이 고요하고 청초한 아름다움은 온 마을 남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소연의 고고한 자태는 마치 매화처럼 겨울 추위 속에서도 홀로 피어나는 듯하여 섣불리 다가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돈 많은 양반들은 물론 멀리 고을 원님까지 소연에게 끊임없이 구혼했지만 그녀는 매번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소연은 일찍이 학문에 정진하던 남편을 여의고 홀로 되었지만 슬픔 속에서도 굳건히 자신의 삶을 지켜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연의 아름다움과 정절을 칭송하며 존경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차가운 듯한 태도에 감히 쉽게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 박태수라는 권세 있는 양반이 이사를 왔습니다. 훤칠한 키에 늠름한 풍채,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박태수는 무예에도 능통했지만 성격이 포악하고 오만불손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박태수는 마을에 파다하게 퍼진 절세미인 과부 소연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과부 따위가 못이 그리 대단하다고 야단들인가. 아무리 곱다 한들 내 박태수의 청을 감히 거절할 순 없을 터인데. 자신의 권력과 재력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에 사로잡힌 박태수는 소연에 대한 짙은 호기심과 정복욕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즉시 하인 최민재를 불러 소연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도록 명했습니다. 내 분부하신 님께서 김소연 그 부인을 뵙고 싶어 하신다고 전하라. 새로 이사온 기념으로 좋은 차와 과자를 내놓으려 하신다. 민재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소연의 집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연의 집 앞에 다다른 민재는 단아하면서도 고요한 분위기에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소연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소문대로 아름다운 소연의 모습에 민재는 저절로 숨을 멈추었습니다. 마님, 나으리께서 마님께 인사드리길 원하십니다. 새로 이사 오신 기념으로 귀한 차를 대접하려 하신다고. 민재는 최대한 공손하게 박태수의 말을 전했지만 소연의 표정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민재를 응시하던 소연은 차분하면서도 냉랭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차는 됐으니 양반 나으리의 뜻은 고맙지만 사양하겠다고 전하시오. 소연의 단호한 태도에 민재는 당황했지만 감히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서둘러 박태수에게 돌아가 소연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마님께서는 차는 괜찮다 하시며 그런 뜻은 정중히 사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박태수는 민재의 보고를 듣자마자 얼굴을 붉히며 경로했습니다. 자신의 권위와 체면이 한낱과부에게 무참히 짓밟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감히 청것이 내 청을 거절해. 두고 봐라. 반드시 후회하도록 만들어주마. 며칠 후 박태수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다시 하인 민재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소연을 찾아가 굴복시키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이번엔 내 직접 그 과부를 찾아갈 것이다. 앞장서거라. 민재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주인의 오만함과 소연의 강직함이 충돌할 것을 뻔히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인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던 민재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박태수를 소연의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박태수는 굳게 닫힌 소연의 집 문 앞에서 하인 민재를 시켜 문을 두드리게 했습니다. 마님, 나으리께서 친히 납시셨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듯 하더니 잠시 후 문이 조용히 열리고 소연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태수는 소연의 아름다운 모습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아름다움이 실제로 눈앞에 펼쳐지니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달빛 아래 더욱 희고 투명하게 빛나는 소연의 얼굴,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 단아하게 묶어 올린 머리칼, 한복 자락 아래로 살짝 드러난 섬섬 옥수까지 박태수는 그야말로 홀린 듯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린 박태수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쥐어짜내어
소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난번에 차를 권했으나 거절당했지. 오늘은 특별히 귀한 차를 손수 가져왔소. 함께 차라도 마시며 담소하는 것이 어떻겠소? 소연은 여전히 냉랭한 표정으로 박태수를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차의 뜻이 없습니다. 양반께서 귀한 걸음을 하셨으나 죄송하게도 그 뜻을 따를 수는 없을 듯합니다. 소연의 완강한 태도에 박태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짓밟힌 박태수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묵묵히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질투심이 격렬하게 소용돌이쳤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소연의 아름다움이 자꾸만 눈에 아른거려 밤잠을 설쳤습니다. 한편 박태수의 하인 민재 역시 소연의 아름다움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주인과는 달리 민재는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소연을 흠모하게 되었습니다. 소연의 고고함과 강직함, 그리고 아름다움에 매료된 민재는 밤마다 소연 생각에 잠 못 이루며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그것은 신분을 뛰어넘는 하인으로서 감히 품을 수 없는 짝사랑이었습니다. 주인 박태수에게 완전히 퇴짜를 맞았다고 생각한 민재는 주인 몰래 용기를 내어 소연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민재는 땔감 나무짐을 지고 조심스럽게 소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님, 전에 보니 대게 장작이 좀 부족해 보이더이다. 곧 겨울도 닥쳐올 텐데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듯하여 나무를 좀 가져왔습니다. 소연은 뜻밖의 선물에 놀라면서도 고마워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민재의 따뜻한 마음에 소연의 굳게 닫힌 마음에도 작은 균열이 생기는 듯 했습니다. 어머나, 고마워라. 겨울 땔감 걱정이 슬슬 들던 차에 덕분에 한시름 놓겠네. 나무 하느라 꽤나 고생했을 텐데 들어와서 밥이라도 함께 하지 않으련? 밥은 괜찮습니다. 마님. 겨울을 지내시려면 앞으로도 장작이 더 필요할 겁니다. 제가 틈틈이 나무를 해서 부엌에 넉넉히 채워놓겠습니다. 민재는 나무짐을 부엌에 내려놓고 서둘러 소연의 집을 나섰습니다. 그 후로도 민재는 며칠에 한 번씩 묵묵히 나무를 해와 소연의 부엌을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어느 날 나무짐을 모두 채워놓고 나오려는데 소연이 민재를 불러 세웠습니다. 자네 수고가 많았으니 그냥 보낼 순 없지? 이걸 받게나. 돈은 괜찮습니다. 마님. 마님께서 따뜻하게 겨울을 나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민재는 소연이 주는 돈을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며칠 후 민재는 탐스럽게 익은 고구마 한 가마니를 지고 다시 소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올해 고구마 풍년이 들었습니다. 겨울에 아궁이에 불 피우실 때마다 구워 드시면 꿀맛일 겁니다. 소연은 민재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남자들이 그녀에게 접근했지만 민재처럼 진심으로 그녀를 걱정하고 배려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네 마음 씀씀이가 참으로 고맙네. 자네가 이렇게까지 애쓰는데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나? 보답은 바라지 않습니다. 마님. 저는 마님께서 편안하시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자네가 나를 위해 이리 마음을 쓰는데 나도 모른 척할 수는 없지? 혹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말하게. 정 그리 말씀하신다면 필요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민재는 묵묵히 소연의 곁을 맴돌며 그녀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믿음과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한 달쯤 후 민재는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며 소연의 집을 찾아와 마루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쩌다 술을 이리 과하게 마신 겐가? 마님, 마음이 너무 답답하여 술이라도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겐가? 저는 어찌하여 하인으로 태어났을까요? 마음에 둔 여인을 두고도 이놈의 신분 때문에 말 한마디 제대로 못 꺼내는 이 고통을 어찌해야 합니까? 제가 만약 양반자자로 태어났더라면
마님께 감히 제 마음을 내비쳐볼 엄두라도 냈을 텐데. 민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소연은 순수하고 여린 민재의 진심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신분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에게 마음조차 표현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민재를 보니 소연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네가 하인으로 태어난 것은 자네 탓이 아니니 그리 자책하지 말게. 그리고 신분이란 결국 사람이 만든 것일 뿐 자네의 순수한 마음은 하늘도 탓하지 않을 것이야. 소연의 따뜻한 위로를 들은 민재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소연의 품에 푹 안겼습니다. 소연은 순간 깜짝 놀랐지만 민재의 슬픔과 고통을 위로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민재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소연에게서는 은은하고 향긋한 꽃내음이 났습니다. 민재는 소연의 따뜻한 품 안에서 심장이 터질 듯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고요한 정적 속에서 소연이 조심스럽게 민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민재, 잠이 든 겐가? 민재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재, 여기서 잠들면 안 되네. 어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 쉬게. 하지만 민재는 술에 취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난감해진 소연은 아무리 깨워도 술에 골아떨어진 민재는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고민 끝에 소연은 하는 수 없이 민재를 자신의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잠든 민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욕심 없고 순수한 민재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가엽고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하인으로 태어난 것은 민재의 선택이 아니었지만 그는 평생 힘든 하인의 삶을 살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소연은 민재에게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고 민재가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민재가 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비비며 주변을 둘러보던 민재는 자신이 소연의 방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제 술이 좀 깼는가? 마님, 제가 어찌하여 마님 방에 도무지 어젯밤 일이 기억나질 않습니다. 혹 제가 실례라도 범한 것은 아닌지. 아닐세. 아무 일도 없었으니 염려 말게. 어제는 술이 과했던 모양이니 여기 따뜻한 술국이라도 마시고 가게나. 소연은 민재에게 따뜻한 술국을 내주었습니다. 민재는 술국을 들이키며 죄송한 마음으로 소연의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묘한 기대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흐흐,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마님과... 민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 오만하고 권력 있는 양반도 이루지 못한 일을 하인인 자신이 해내고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재는 고급스러운 술병을 들고 다시 소연을 찾아왔습니다. 이 술병은 또 웬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귀한 인삼주입니다. 오늘이 마님 생신이라 특별히 준비해왔습니다. 소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후 슬픔과 고독 속에서 자신의 생일을 잊고 산 지 오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인 민재가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고 귀한 술까지 선물로 가져오니 소연은 놀라움과 함께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니, 자네가 내 생일을 어찌 알았다는 겐가? 관심만 있다면야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자네가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뜻으로 들어도 되겠나? 그렇습니다. 홀로 계시는 마님께서 혹 사내들의 손길이 필요한 일로 불편하실까 염려되어. 뭐,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못 살 정도는 아니라네. 소연은 자신의 처지를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민재의 따뜻한 마음에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연은 민재가 가져온 귀한 인삼주를 민재와 함께 조금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마셨을까? 소연은 몽롱한 취기가 올라오면서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소연은 술기운에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민재는 잠들어 있는 소연을 가슴 떨리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달콤한 술기운과 억눌렀던 욕망이 뒤섞여 걷잡을 수 없는 격정적인 감정이 민재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민재는 지금이야말로 자신이 그토록 갈망해왔던 순간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소연의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민재는 더 이상 이성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내친김에 소연의 치마끈까지 풀려고 아래로 손을 뻗는 순간 민재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아니, 마님께서는 단순히 용모만 고우신 분이 아니셨지. 마음씨 또한 일이 갸륵하시다니. 양반들에게는 그토록 냉랭하시면서 천한 나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우시니. 마님은 정령 천사이신가? 민재는 잠들어 있는 천사 같은 소연을 차마 덮칠 수가 없었습니다. 양심상 자신에게 한없이 인자했던 소연을 욕보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소연의 옷고름을 여며주고 죄책감과 혼란스러움에 휩싸여 소연의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동안 소연의 겉모습에만 현혹되어 욕망을 품었지만 이제는 소연의 아름다운 마음씨까지 알게 되면서 진심으로 소연을 사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민재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 일은 결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순간이 눈앞에 왔지만 민재는 자신의 뜨거운 욕망을 깨끗이 접고 소연의 집을 나섰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민재는 왠지 모를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한동안 소연의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던 민재가 석 달이 지나도록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자 소연은 민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민재에게 무슨 불상사라도 생긴 건 아닐까? 어찌 석 달이나 소식이 없는 거지? 소연은 자꾸만 민재의 순수한 미소와 따뜻한 마음씨가 떠올랐습니다. 어느새 소연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민재에게 마음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자신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묵묵히 곁에서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 주었던 민재에게 깊이 감동했던 것입니다. 그저 하룻밤 욕정을 채우려 했던 다른 남자들과 달리 민재만큼은 소연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소연이 민재를 잊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소연은 밤이면 밤마다 민재를 그리워하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또다시 석 달이라는 시간이 덧없이 흘러갔지만 민재는 여전히 소연의 꿈속에서만 나타날 뿐 현실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민재를 기다릴 수 없었던 소연은 민재가 걱정되어 결국 용기를 내어 양반 박태수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소연은 용기를 내어 양반 박태수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웬일로 부인께서 누추한 곳까지 행차하셨소? 혹여 이제라도 마음이 동하여 날 찾아온 것이오? 박태수는 소연이 자신을 찾아오자 콧대를 높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박태수의 냉소적인 태도에 아랑곳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양반님을 뵈러 온 것이 아니고 이 댁 하인이라는 최민재를 만나러 왔습니다. 뭐라? 하인을 만나러 왔다고? 하인에게 볼 일이라도 있다는 것이오? 하인에게 혹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걱정되어 와 본 것입니다. 하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 말든 부인이 왜 그리 걱정을 하시는 거요? 혹시 너희 둘이 수상쩍은 관계라도 있는 건 아니오? 소연이 박태수의 집마당에서 박태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 마침 민재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멀리서 소연의 모습을 발견한 민재는 깜짝 놀라 서둘러 달려왔습니다. 마님, 어찌 이곳에 무슨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민재, 자네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염려되어 찾아왔네. 마님, 저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찌 그동안 발길을 뚝 끄는 겐가? 요즘 집안에 일이 좀 많아 잠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가? 알았네. 자네 무탈한 것을 확인했으니 나는 이만 가보겠네. 민재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한 소연은 안심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소연이 떠나자 박태수는 즉시 하인 민재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꼴이냐? 내가 그토록 구애해도 눈길조차 주지 않던 그 냉정한 과부가 어째서 내 걱정을 하며 발걸음까지 한단 말이냐? 박태수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 민재에게 삿대질하며 호통을 쳤습니다. 민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며 머뭇거렸습니다. 제가 겨울대감을 조금 챙겨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그 일 때문에 잠시 들르신 것 같습니다. 박태수는 당연히 민재의 어설픈 변명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뇌리 속에는 하찮은 하인 민재가 자신 몰래 과부 소연과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것이라는 불쾌한 상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이 괘씸한 놈이 감히 날 속이려 들어. 겨우 나무 몇 짐 갖다 준 걸로 저 드높은 과부가 내 놈을 찾아온다고. 당장 솔직히 말하지 못할까? 민재는 몹시 난감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당장이라도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 쫓겨날 것이 뻔했고 자칫하면 소연에게까지 해가 미칠 수도 있었습니다. 민재는 이를 악물고 거짓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정말입니다. 양반님. 제가 감히 무슨 꿍꿍이로 양반님께 거짓을 구하겠습니까? 내 놈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당장 저 놈을 멍석에 말아 끌고 와. 실토할 때까지 매질을 멈추지 마라. 박태수는 민재가 자신 몰래 소연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고 단정짓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탐냈던 소연을 하찮은 하인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며 극심한 자존심 손상과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악독한 노비들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민재를 멍석에 말아 사정없이 매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팔다리가 몽둥이에 맞아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민재는 끝까지 소연과 있었던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소연까지 위험에 처하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세게 쳐라. 저 놈이 아직도 입을 열지 않는 걸 보니 내가 덜 아팠던 모양이로구나. 이 하찮은 놈 같으니 끝까지 입을 다물겠다는 것이냐. 좋다. 내 놈의 그 오만한 입을 찢어주마. 당장 저 놈을 옥에 가두고 그 과부도 끌고 오도록. 노비들은 쏜살같이 달려가 소연을 강제로 끌고 왔습니다. 양반님, 어찌 저를 이리 대하시는 겁니까? 대체 무슨 까닭으로 저를 잡아들이시는 겁니까? 입 다물라. 내년이야말로 괘씸한 년이다. 어서 실토해. 그 하인 놈과 정을 통했느냐? 정을 통하다니요. 무슨 해괴한 말씀을 그리 함부로 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저 하인에게 땔감을 좀 얻어 썼을 뿐입니다. 흥, 궤변을 늘어놓지 마라.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부인이 천한 하인을 걱정하여 스스로 여기까지 찾아온단 말이냐. 내년이 하인 놈과 간통한 것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냐. 어서 실토하지 못할까? 저는 이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없는 죄를 만들어 강상제 운운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십니다. 저는 결코 양반님 뜻대로 놀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좋다. 어디 멍석마리를 당하고도 그런 헛소리가 나오는지 두고 보자. 여봐라. 전년도 당장 멍석으로 말아라. 노비들은 잔혹한 주인의 명령에 따라 소연을 멍석에 말아 인정사정 없이 매질을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죄명을 뒤집어 쓴 소연은 생전 처음 겪는 혹독한 매질에 고통스러워하며 신음했습니다. 박태수는 이 기회에 소연의 약점을 잡아 그녀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자신의 소나귀에 넣을 심산이었습니다. 이런 고얀 것들을 다 보았나. 끝까지 입을 열지 않다니 참으로 독하구나. 여봐라. 인연도 당장 옥에 가두어라. 노비들은 정신을 잃은 소연을 들쳐업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어둡고 습한 옥 안에서 소연은 희미하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마님, 정신이 좀 드십니까? 흐릿한 시야 속으로 민재에 멍들고 퉁퉁 부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온 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소연은 민재의 상처투성이 얼굴을 보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민재, 너 역시 매질을 당한 것이냐? 저는 괜찮습니다. 마님. 하지만 마님께서는 연약하신 몸으로 어찌 이 고통을 견디셨을까요? 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괜찮으니 내 걱정이나 하거라. 그런데 양반은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 송구스럽게도 양반님께서는 이 기회에 마님의 약점을 잡아 꼼짝 못하게 하려는 속셈인 듯합니다. 약점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양반님께서는 마님을 오래전부터 탐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마님께서 꿈쩍도 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이처럼 잔혹한 짓을 벌이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님의 약점을 잡아 평생 마님을 괴롭히고 짓밟으려 할 것입니다. 인간이 어찌 이리 잔인할 수 있단 말이냐? 그저 탐욕 때문에. 두 사람은 온 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서로를 걱정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김없이 노비들이 옥으로 들이닥쳐 두 사람을 끌어내 멍석마리를 자행했습니다. 끔찍한 고통 속에 두 사람은 또다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아니, 이 놈들이 이렇게까지 독할 줄이야. 도대체 어찌 입을 열지 않는 것이냐. 여봐라. 이 놈들을 다시 옥에 쳐넣어라. 노비들은 지친 기색도 없이 다시 두 사람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어둠 속에서 하인이 먼저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옆에 쓰러져 있는 소연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 하인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 하인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칫하다간 연약한 소연이 매질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절박한 생각에 하인은 밤이 되기를 기다려 옥을 빠져나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옥 주변이 잠잠해지자 하인은 온 힘을 다해 옥살을 부러뜨리고 기절한 소연을 업고 옥을 빠져나왔습니다. 숨막히는 어둠 속에서 하인은 옆 마을에 사는 오랜 친구 김선달의 집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선달아. 문 좀 열어다오. 급히 부탁할 일이 있다. 선달은 늦은 밤 갑작스러운 친구의 방문에 놀랐지만 곧 문을 열고 하인을 맞이했습니다. 하인은 자초지종을 설명할 겨를도 없이 기절한 소연을 선달에게 맡겼습니다. 선달아,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해줄 테니 부디 이 마님을 안전하게 보살펴 드려다오. 그리고 절대로 마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해서는 안 된다. 간곡한 부탁을 남긴 하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양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친구에게 소연을 맡겨 안전하게 피신시킨 하인은 이제 혼자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소연을 악독한 양반으로부터 지켜낼 각오를 한 것입니다. 하인과 과부가 사라진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 양반과 노비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분노에 이성을 잃은 양반은 하인을 잡아들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남투성이가 된 하인이 마치 제 발로 덫에 걸린 짐승처럼 양반의 집으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양반과 노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하인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내 놈. 감히 과부를 어디에 숨겨놓고 오는 길이냐. 당장 실토하지 못할까. 마님께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저의 잘못입니다. 부디 저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지금 내 놈 죄를 따질 때가 아니다. 어서 과부가 숨어있는 곳을 불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 놈을 찢어 죽여버릴 것이다. 제 목숨이 1000번만번 끊어진다 해도 마님이 계신 곳은 절대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뭔일아. 이 놈이 죽고 싶어 환장했나. 여봐라. 당장 저 놈 입에서 과부가 있는 곳이 술술 나올 때까지 있는 힘껏 매질을 퍼부어라. 분노가 폭발한 양반은 멍석마리조차 생략한 채 닥치는 대로 하인을 잔혹하게 매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몽둥이가 쉴 새 없이 하인의 뼈와 살을 후려쳤습니다. 하인의 몸은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되어갔습니다. 더 세게 때려라. 아니,
저 놈은 도대체 뼛속까지 독이 오른 놈인가? 어찌 이리도 지독하게 입을 열지 않는 것이냐? 여봐라. 물을 가져와라. 당장 저 놈에게 물을 들이부어라. 양반은 하인이 고통에 정신을 잃으면 찬물을 퍼붓고 정신이 깨어나면 다시 몽둥이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흘 밤낮 동안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잔혹한 고문 속에서 하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갔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지만 하인의 굳게 담은 입은 끝끝내 열릴 줄 몰랐습니다. 이미 소연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하인은 소연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악랄한 양반으로부터 소연을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어휴, 결국 끝까지 입을 열지 않는구나. 정말이지 징글징글한 놈 같으니. 양반은 지쳐 쓰러진 하인을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더 이상 고문해도 소용없다고 판단한 양반은 하인을 옥에 가두고 돌아가려던 찰나 갑자기 굉음과 함께 굳게 닫힌 대문이 활짝 열리더니 내금의장과 수많은 관병들이 들이닥치는 것이었습니다. 내 놈이 박태수 양반 나으리인가? 내 놈들은 니네 놈들은 니시오. 감히 이 박태수 나으리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는 것이냐? 내 놈들은 죽고 싶어 환장한 것이냐? 여봐라. 당장 저 무례한 놈들을 잡아오게 가두어라. 관병들은 박태수를 포박하라. 관병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양반을 포박하려 했지만 권세께나 믿고 거들먹거리던 양반은 평소 갈고 닦은 무예 실력으로 관병들을 뿌리치며 칼을 빼들었다. 천한 관놈들이 감히 나 박태수에게 칼을 겨눠 썩 물러가지 못할까? 칼날을 번뜩이며 날뛰는 양반의 관병들이 주춤하자 내금의장이 직접 칼을 뽑아 들었다. 더 이상 헛짓은 그만하시오. 내 놈은 지금 왕족을 능멸한 죄로 체포되는 것이다. 내금의장은 날카로운 칼날로 양반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그러나 양반 역시 만만치 않은 무예 실력을 자랑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칼날이 부딪히는 굉음이 밤하늘을 갈랐다. 궁수들은 저 놈의 다리를 쏘아라. 내금의장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매서운 화살들이 빗발처럼 날아가 양반의 다리에 정확히 꽂혔다. 다리에 화살을 맞고 휘청거린 양반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내 놈들은 도대체 정체가 뭐냐?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리 무례하게 구는 것이냐? 우리는 임금님의 친위부대, 내금위에서 나왔다. 내 놈처럼 왕족을 능멸하고 백성을 괴롭히는 악독한 놈은 짐승만도 못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 내금의장의 호통에 양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때 굳게 닫혔던 대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리며 눈부시게 아름다운 한 여인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바로 과부 소연이었다. 소연의 등장에 내금의장을 비롯한 모든 관병들이 일제히 꿇어 엎드려 예를 갖추었다. 한성 대부인 마마, 어서 오십시오. 저자가 바로 이유 없이 저를 멍석말이하고 능멸한 악당 박태수입니다. 사실 소연은 천한 과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조선 왕족, 한성대 부인의 핏줄을 이어받은 서녀였던 것이다. 신분을 숨기고 몰락한 양반 가문의 과부로 위장하여 세상의 눈을 피해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내금의장은 즉시 양반 박태수를 왕족 능멸죄와 강상죄, 폭행죄 등의 죄목으로 포박하여 관하로 끌고 갔다. 한편 소연은 의원을 불러 만신창이가 된 하인 민재를 정성껏 치료하게 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던 민재는 닷새가 지나서야 겨우 의식을 되찾았다. 아이고, 이제야 정신이 좀 드시오. 몸은 좀 어떻소? 많이. 제가 죽다 살아나서 제일 먼저 마님 걱정부터 하다니.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마님께서는 무사하신 겁니까? 소연은 헌신적으로 자신을 걱정하는 민재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였다. 소연은 민재를 자신의 방으로 옮겨 극진히 간호하며 그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민재가 깨어나는 순간부터
소연은 밤낮으로 그의 곁을 지키며 정성껏 병수발을 들었다. 시간이 흐르고 소연의 지극정성 덕분에 민재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다. 마님, 이제 제 몸은 완전히 나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마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라오, 민재. 그동안 그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부터라도 편안하게 지내시오. 어느덧 시간은 덧없이 흘러해는 서산으로 기울고 고요한 밤하늘에는 별들이 하나 둘씩 빛나기 시작했다. 민재는 완쾌된 몸으로 소연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려 했다. 마님, 이제 제 몸도 다 나았으니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아니다. 민재. 밖은 이미 어두컴컴하니 오늘은 여기서 푹 쉬고 내일 아침에 떠나거라. 그리고 저기 호롱불 좀 꺼주겠느냐? 소연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민재는 설레는 마음으로 호롱불을 입으로 불어 껐다. 방 안은 어둠에 잠기고 은은한 달빛만이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들어왔다. 소연은 수줍은 듯 붉어진 얼굴로 민재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민재, 이리 좀 더 가까이 와 보거라. 어디, 그동안 멍들었던 마음도 이제 다 나았는지. 내가 한번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마님. 아이고, 정말 이러시면 저는 너무나 곤란합니다. 어허, 딴소리 말고 어서 이리 와보지 못할까? 소연의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어조의 민재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소연에게 다가갔다. 그 순간 소연은 민재를 따뜻하게 품에 안았다. 마님. 저는 마님을 사모합니다. 아니요, 민재. 사모하는 정도가 아니오라. 나는 그대를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말은 이제 그만하시고 어서 부끄러워 말고 하던 것을 마저 부지런히 하시구려. 그렇게 하인 민재와 왕족의 핏줄을 숨긴 아름다운 과부 소연은 세상에 둘만 남은 듯 신분을 뛰어넘는 진실하고 깊은 사랑을 나누며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옛속담에 돼지 여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꾀가 많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순박하고 어리숙해 보였던 하인 민재가 그 오만불손한 양반 나으리조차 탐내어 얻지 못했던 절세미인 소연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어쩌면 그의 순수한 마음과 진실된 사랑이라는 숨겨진 능력 덕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과 맑은 물이 어우러진 조선팔도 어느 한적한 고을 안동의 작은 마을에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소연이라 하였는데 맑은 연못에 비친 달과 같이 고요하고 청초한 아름다움은 온 마을 남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소연의 고고한 자태는 마치 매화처럼 겨울 추위 속에서도 홀로 피어나는 듯하여 섣불리 다가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돈 많은 양반들은 물론 멀리 고을 원님까지 소연에게 끊임없이 구혼했지만 그녀는 매번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소연은 일찍이 학문에 정진하던 남편을 여의고 홀로 되었지만 슬픔 속에서도 굳건히 자신의 삶을 지켜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연의 아름다움과 정절을 칭송하며 존경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차가운 듯한 태도에 감히 쉽게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 박태수라는 권세 있는 양반이 이사를 왔습니다. 훤칠한 키에 늠름한 풍채,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박태수는 무예에도 능통했지만 성격이 포악하고 오만불손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박태수는 마을에 파다하게 퍼진 절세미인 과부 소연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과부 따위가 못이 그리 대단하다고 야단들인가. 아무리 곱다 한들 내 박태수의 청을 감히 거절할 순 없을 터인데. 자신의 권력과 재력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에 사로잡힌 박태수는 소연에 대한 짙은 호기심과 정복욕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즉시 하인 최민재를 불러 소연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도록 명했습니다. 내 분부하신 님께서 김소연 그 부인을 뵙고 싶어 하신다고 전하라. 새로 이사 온 기념으로 좋은 차와 과자를 내놓으려 하신다.
민재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소연의 집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연의 집 앞에 다다른 민재는 단아하면서도 고요한 분위기에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소연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소문대로 아름다운 소연의 모습에 민재는 저절로 숨을 멈추었습니다. 마님, 나으리께서 마님께 인사드리길 원하십니다. 새로 이사 오신 기념으로 귀한 차를 대접하려 하신다고. 민재는 최대한 공손하게 박태수의 말을 전했지만 소연의 표정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민재를 응시하던 소연은 차분하면서도 냉랭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차는 됐으니 양반 나으리의 뜻은 고맙지만 사양하겠다고 전하시오. 소연의 단호한 태도에 민재는 당황했지만 감히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서둘러 박태수에게 돌아가 소연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마님께서는 차는 괜찮다 하시며 그런 뜻은 정중히 사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박태수는 민재의 보고를 듣자마자 얼굴을 붉히며 경로했습니다. 자신의 권위와 체면이 한낱과부에게 무참히 짓밟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감히 청것이 내 청을 거절해. 두고 봐라. 반드시 후회하도록 만들어주마. 며칠 후 박태수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다시 하인 민재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소연을 찾아가 굴복시키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이번엔 내 직접 그 과부를 찾아갈 것이다. 앞장서거라. 민재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주인의 오만함과 소연의 강직함이 충돌할 것을 뻔히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인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던 민재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박태수를 소연의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박태수는 굳게 닫힌 소연의 집 문 앞에서 하인 민재를 시켜 문을 두드리게 했습니다. 마님, 나으리께서 친히 납시셨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듯 하더니 잠시 후 문이 조용히 열리고 소연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태수는 소연의 아름다운 모습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아름다움이 실제로 눈앞에 펼쳐지니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달빛 아래 더욱 희고 투명하게 빛나는 소연의 얼굴,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 단아하게 묶어 올린 머리칼, 한복 자락 아래로 살짝 드러난 섬섬 옥수까지 박태수는 그야말로 홀린 듯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린 박태수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쥐어짜내어 소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난번에 차를 권했으나 거절당했지. 오늘은 특별히 귀한 차를 손수 가져왔소. 함께 차라도 마시며 담소하는 것이 어떻겠소? 소연은 여전히 냉랭한 표정으로 박태수를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차의 뜻이 없습니다. 양반께서 귀한 걸음을 하셨으나 죄송하게도 그 뜻을 따를 수는 없을 듯합니다. 소연의 완강한 태도에 박태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짓밟힌 박태수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묵묵히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질투심이 격렬하게 소용돌이쳤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소연의 아름다움이 자꾸만 눈에 아른거려 밤잠을 설쳤습니다. 한편 박태수의 하인 민재 역시 소연의 아름다움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주인과는 달리 민재는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소연을 흠모하게 되었습니다. 소연의 고고함과 강직함, 그리고 아름다움에 매료된 민재는 밤마다 소연 생각에 잠 못 이루며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그것은 신분을 뛰어넘는 하인으로서 감히 품을 수 없는 짝사랑이었습니다. 주인 박태수에게 완전히 퇴짜를 맞았다고 생각한 민재는 주인 몰래 용기를 내어 소연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민재는 땔감 나무짐을 지고 조심스럽게 소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님, 전에 보니 대게 장작이 좀 부족해 보이더이다. 곧 겨울도 닥쳐올 텐데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듯하여 나무를 좀 가져왔습니다. 소연은 뜻밖의 선물에 놀라면서도 고마워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민재의 따뜻한 마음에 소연의 굳게 닫힌 마음에도 작은 균열이 생기는 듯 했습니다. 어머나, 고마워라. 겨울땔감 걱정이 슬슬 들던 차에 덕분에 한시름 놓겠네. 나무 하느라 꽤나 고생했을 텐데 들어와서 밥이라도 함께 하지 않으련? 밥은 괜찮습니다. 마님. 겨울을 지내시려면 앞으로도 장작이 더 필요할 겁니다. 제가 틈틈이 나무를 해서 부엌에 넉넉히 채워놓겠습니다. 민재는 나무짐을 부엌에 내려놓고 서둘러 소연의 집을 나섰습니다. 그 후로도 민재는 며칠에 한 번씩 묵묵히 나무를 해와 소연의 부엌을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어느 날 나무짐을 모두 채워놓고 나오려는데 소연이 민재를 불러 세웠습니다. 자네 수고가 많았으니 그냥 보낼 순 없지? 이걸 받게나. 돈은 괜찮습니다. 마님. 마님께서 따뜻하게 겨울을 나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민재는 소연이 주는 돈을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며칠 후 민재는 탐스럽게 익은 고구마 한 가마니를 지고 다시 소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올해 고구마 풍년이 들었습니다. 겨울에 아궁이에 불 피우실 때마다 구워 드시면 꿀맛일 겁니다. 소연은 민재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남자들이 그녀에게 접근했지만 민재처럼 진심으로 그녀를 걱정하고 배려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네 마음 씀씀이가 참으로 고맙네. 자네가 이렇게까지 애쓰는데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나? 보답은 바라지 않습니다. 마님. 저는 마님께서 편안하시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자네가 나를 위해 이리 마음을 쓰는데 나도 모른 척할 수는 없지? 혹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말하게. 정 그리 말씀하신다면 필요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민재는 묵묵히 소연의 곁을 맴돌며 그녀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믿음과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한 달쯤 후 민재는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며 소연의 집을 찾아와 마루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쩌다 술을 이리 과하게 마신 겐가? 마님, 마음이 너무 답답하여 술이라도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겐가? 저는 어찌하여 하인으로 태어났을까요? 마음에 둔 여인을 두고도 이놈의 신분 때문에 말 한마디 제대로 못 꺼내는 이 고통을 어찌해야 합니까? 제가 만약 양반자자로 태어났더라면 마님께 감히 제 마음을 내비쳐볼 엄두라도 냈을 텐데. 민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소연은 순수하고 여린 민재의 진심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신분 때문에 사랑하는 여인에게 마음조차 표현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민재를 보니 소연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네가 하인으로 태어난 것은 자네 탓이 아니니 그리 자책하지 말게. 그리고 신분이란 결국 사람이 만든 것일 뿐 자네의 순수한 마음은 하늘도 탓하지 않을 것이야. 소연의 따뜻한 위로를 들은 민재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소연의 품에 푹 안겼습니다. 소연은 순간 깜짝 놀랐지만 민재의 슬픔과 고통을 위로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민재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소연에게서는 은은하고 향긋한 꽃내음이 났습니다. 민재는 소연의 따뜻한 품 안에서 심장이 터질 듯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고요한 정적 속에서 소연이 조심스럽게 민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민재, 잠이 든 겐가? 민재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재, 여기서 잠들면 안 되네. 어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 쉬게. 하지만 민재는 술에 취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난감해진 소연은 아무리 깨워도 술에 골아떨어진 민재는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고민 끝에 소연은 하는 수 없이 민재를 자신의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잠든 민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욕심 없고 순수한 민재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가엽고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하인으로 태어난 것은 민재의 선택이 아니었지만 그는 평생 힘든 하인의 삶을 살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소연은 민재에게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고
민재가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민재가 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비비며 주변을 둘러보던 민재는 자신이 소연의 방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제 술이 좀 깼는가? 마님, 제가 어찌하여 마님 방에 도무지 어젯밤 일이 기억나질 않습니다. 혹 제가 실례라도 범한 것은 아닌지. 아닐세. 아무 일도 없었으니 염려 말게. 어제는 술이 과했던 모양이니 여기 따뜻한 술국이라도 마시고 가게나. 소연은 민재에게 따뜻한 술국을 내주었습니다. 민재는 술국을 들이키며 죄송한 마음으로 소연의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묘한 기대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흐흐,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마님과. 민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 오만하고 권력 있는 양반도 이루지 못한 일을 하인인 자신이 해내고 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재는 고급스러운 술병을 들고 다시 소연을 찾아왔습니다. 이 술병은 또 웬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귀한 인삼주입니다. 오늘이 마님 생신이라 특별히 준비해왔습니다. 소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후 슬픔과 고독 속에서 자신의 생일을 잊고 산 지 오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인 민재가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고 귀한 술까지 선물로 가져오니 소연은 놀라움과 함께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니, 자네가 내 생일을 어찌 알았다는 겐가? 관심만 있다면야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자네가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뜻으로 들어도 되겠나? 그렇습니다. 홀로 계시는 마님께서 혹 사내들의 손길이 필요한 일로 불편하실까 염려되어. 뭐,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못 살 정도는 아니라네. 소연은 자신의 처지를 세심하게 배려해주는 민재의 따뜻한 마음에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연은 민재가 가져온 귀한 인삼주를 민재와 함께 조금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마셨을까? 소연은 몽롱한 취기가 올라오면서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소연은 술기운에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민재는 잠들어 있는 소연을 가슴 떨리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달콤한 술기운과 억눌렀던 욕망이 뒤섞여 걷잡을 수 없는 격정적인 감정이 민재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민재는 지금이야말로 자신이 그토록 갈망해왔던 순간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소연의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민재는 더 이상 이성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내친김에 소연의 치마끈까지 풀려고 아래로 손을 뻗는 순간 민재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아니, 마님께서는 단순히 용모만 고우신 분이 아니셨지. 마음씨 또한 일이 갸륵하시다니. 양반들에게는 그토록 냉랭하시면서 천한 나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우시니. 마님은 정령 천사이신가? 민재는 잠들어 있는 천사 같은 소연을 차마 덮칠 수가 없었습니다. 양심상 자신에게 한없이 인자했던 소연을 욕보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소연의 옷고름을 여며주고 죄책감과 혼란스러움에 휩싸여 소연의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동안 소연의 겉모습에만 현혹되어 욕망을 품었지만 이제는 소연의 아름다운 마음씨까지 알게 되면서 진심으로 소연을 사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민재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 일은 결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갈망하던 순간이 눈앞에 왔지만 민재는 자신의 뜨거운 욕망을 깨끗이 접고 소연의 집을 나섰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민재는 왠지 모를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한동안 소연의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던 민재가 석 달이 지나도록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자 소연은 민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민재에게 무슨 불상사라도 생긴 건 아닐까? 어찌 석 달이나 소식이 없는 거지? 소연은 자꾸만 민재의 순수한 미소와 따뜻한 마음씨가 떠올랐습니다.
어느새 소연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민재에게 마음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자신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묵묵히 곁에서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 주었던 민재에게 깊이 감동했던 것입니다. 그저 하룻밤 욕정을 채우려 했던 다른 남자들과 달리 민재만큼은 소연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소연이 민재를 잊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소연은 밤이면 밤마다 민재를 그리워하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또다시 석 달이라는 시간이 덧없이 흘러갔지만 민재는 여전히 소연의 꿈속에서만 나타날 뿐 현실에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민재를 기다릴 수 없었던 소연은 민재가 걱정되어 결국 용기를 내어 양반 박태수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소연은 용기를 내어 양반 박태수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웬일로 부인께서 누추한 곳까지 행차하셨소? 혹여 이제라도 마음이 동하여 날 찾아온 것이오? 박태수는 소연이 자신을 찾아오자 콧대를 높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박태수의 냉소적인 태도에 아랑곳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양반님을 뵈러 온 것이 아니고 이 댁 하인이라는 최민재를 만나러 왔습니다. 뭐라? 하인을 만나러 왔다고? 하인에게 볼 일이라도 있다는 것이오? 하인에게 혹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걱정되어 와 본 것입니다. 하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 말든 부인이 왜 그리 걱정을 하시는 거요? 혹시 너희 둘이 수상쩍은 관계라도 있는 건 아니오? 소연이 박태수의 집마당에서 박태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 마침 민재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멀리서 소연의 모습을 발견한 민재는 깜짝 놀라 서둘러 달려왔습니다. 마님, 어찌 이곳에 무슨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민재, 자네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염려되어 찾아왔네. 마님, 저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찌 그동안 발길을 뚝 끄는 겐가? 요즘 집안에 일이 좀 많아 잠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가? 알았네. 자네 무탈한 것을 확인했으니 나는 이만 가보겠네. 민재에게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한 소연은 안심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소연이 떠나자 박태수는 즉시 하인 민재를 불러 세웠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꼴이냐? 내가 그토록 구애해도 눈길조차 주지 않던 그 냉정한 과부가 어째서 내 걱정을 하며 발걸음까지 한단 말이냐? 박태수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 민재에게 삿대질하며 호통을 쳤습니다. 민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며 머뭇거렸습니다. 제가 겨울대감을 조금 챙겨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그 일 때문에 잠시 들르신 것 같습니다. 박태수는 당연히 민재의 어설픈 변명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뇌리 속에는 하찮은 하인 민재가 자신 몰래 과부 소연과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것이라는 불쾌한 상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이 괘씸한 놈이 감히 날 속이려 들어. 겨우 나무 몇 짐 갖다 준 걸로 저 드높은 과부가 내 놈을 찾아온다고. 당장 솔직히 말하지 못할까? 민재는 몹시 난감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당장이라도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 쫓겨날 것이 뻔했고 자칫하면 소연에게까지 해가 미칠 수도 있었습니다. 민재는 이를 악물고 거짓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정말입니다, 양반님. 제가 감히 무슨 꿍꿍이로 양반님께 거짓을 구하겠습니까? 내 놈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당장 저 놈을 멍석에 말아 끌고 와. 실토할 때까지 매질을 멈추지 마라. 박태수는 민재가 자신 몰래 소연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고 단정짓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탐냈던 소연을 하찮은 하인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며 극심한 자존심 손상과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악독한 노비들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민재를 멍석에 말아 사정없이 매질하기 시작했습니다. 팔다리가 몽둥이에 맞아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민재는 끝까지 소연과 있었던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소연까지 위험에 처하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세게 쳐라. 저 놈이 아직도 입을 열지 않는 걸 보니 내가 덜 아팠던 모양이로구나. 이 하찮은 놈 같으니 끝까지 입을 다물겠다는 것이냐. 좋다. 내 놈의 그 오만한 입을 찢어주마. 당장 저 놈을 옥에 가두고 그 과부도 끌고 오도록. 노비들은 쏜살같이 달려가 소연을 강제로 끌고 왔습니다. 양반님, 어찌 저를 이리 대하시는 겁니까? 대체 무슨 까닭으로 저를 잡아들이시는 겁니까? 입 다물라. 내년이야말로 괘씸한 년이다. 어서 실토해. 그 하인 놈과 정을 통했느냐? 정을 통하다니요. 무슨 해괴한 말씀을 그리 함부로 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저 하인에게 땔감을 좀 얻어 썼을 뿐입니다. 궤변을 늘어놓지 마라.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부인이 천한 하인을 걱정하여 스스로 여기까지 찾아온단 말이냐. 내년이 하인놈과 간통한 것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냐. 어서 실토하지 못할까. 저는 이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없는 죄를 만들어 강상제 운운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십니다. 저는 결코 양반님 뜻대로 놀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좋다. 어디 멍석마리를 당하고도 그런 헛소리가 나오는지 두고 보자. 여봐라. 전년도 당장 멍석으로 말하라. 노비들은 잔혹한 주인의 명령에 따라 소연을 멍석에 말아 인정사정 없이 매질을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죄명을 뒤집어 쓴 소연은 생전 처음 겪는 혹독한 매질에 고통스러워하며 신음했습니다. 박태수는 이 기회에 소연의 약점을 잡아 그녀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자신의 소나귀에 넣을 심산이었습니다. 이런 고얀 것들을 다 보았나. 끝까지 입을 열지 않다니 참으로 독하구나. 여봐라. 인연도 당장 옥에 가두어라. 노비들은 정신을 잃은 소연을 들쳐업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어둡고 습한 옥 안에서 소연은 희미하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마님, 정신이 좀 드십니까? 흐릿한 시야 속으로 민재에 멍들고 퉁퉁 부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온 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소연은 민재의 상처투성이 얼굴을 보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민재, 너 역시 매질을 당한 것이냐? 저는 괜찮습니다. 마님. 하지만 마님께서는 연약하신 몸으로 어찌 이 고통을 견디셨을까요? 제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괜찮으니 내 걱정이나 하거라. 그런데 양반은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이냐? 송구스럽게도 양반님께서는 이 기회에 마님의 약점을 잡아 꼼짝 못하게 하려는 속셈인 듯합니다. 약점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양반님께서는 마님을 오래전부터 탐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마님께서 꿈쩍도 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이처럼 잔혹한 짓을 벌이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님의 약점을 잡아 평생 마님을 괴롭히고 짓밟으려 할 것입니다. 인간이 어찌 이리 잔인할 수 있단 말이냐? 그저 탐욕 때문에. 두 사람은 온 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서로를 걱정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김없이 노비들이 옥으로 들이닥쳐 두 사람을 끌어내 멍석마리를 자행했습니다. 끔찍한 고통 속에 두 사람은 또다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아니, 이 놈들이 이렇게까지 독할 줄이야. 도대체 어찌 입을 열지 않는 것이냐. 여봐라. 이 놈들을 다시 옥에 쳐넣어라. 노비들은 지친 기색도 없이 다시 두 사람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어둠 속에서 하인이 먼저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옆에 쓰러져 있는 소연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 하인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 하인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칫하다간 연약한 소연이 매질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절박한 생각에 하인은 밤이 되기를 기다려 옥을 빠져나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옥 주변이 잠잠해지자 하인은 온 힘을 다해 옥사를 부러뜨리고 기절한 소연을 업고 옥을 빠져나왔습니다. 숨막히는 어둠 속에서 하인은 옆 마을에 사는 오랜 친구 김선달의 집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선달아. 문 좀 열어다오. 급히 부탁할 일이 있다. 선달은 늦은 밤 갑작스러운 친구의 방문에 놀랐지만 곧 문을 열고 하인을 맞이했습니다. 하인은 자초지종을 설명할 겨를도 없이 기절한 소연을 선달에게 맡겼습니다. 선달아,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해줄 테니 부디 이 마님을 안전하게 보살펴 드려다오. 그리고 절대로 마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해서는 안 된다. 간곡한 부탁을 남긴 하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양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친구에게 소연을 맡겨 안전하게 피신시킨 하인은 이제 혼자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소연을 악독한 양반으로부터 지켜낼 각오를 한 것입니다. 하인과 과부가 사라진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 양반과 노비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분노에 이성을 잃은 양반은 하인을 잡아들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남투성이가 된 하인이 마치 제 발로 덫에 걸린 짐승처럼 양반의 집으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양반과 노비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하인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내 놈. 감히 과부를 어디에 숨겨놓고 오는 길이냐? 당장 실토하지 못할까? 마님께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저의 잘못입니다. 부디 저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지금 내 놈 죄를 따질 때가 아니다. 어서 과부가 숨어있는 곳을 불어라. 그렇지 않으면 내 놈을 찢어 죽여버릴 것이다. 제 목숨이 1000번만번 끊어진다 해도 마님이 계신 곳은 절대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뭔일아. 이 놈이 죽고 싶어 환장했나? 여봐라. 당장 저 놈 입에서 과부가 있는 곳이 술술 나올 때까지 있는 힘껏 매질을 퍼부어라. 분노가 폭발한 양반은 멍석마리조차 생략한 채 닥치는 대로 하인을 잔혹하게 매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몽둥이가 쉴 새 없이 하인의 뼈와 살을 후려쳤습니다. 하인의 몸은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되어갔습니다. 더 세게 때려라. 아니, 저 놈은 도대체 뼛속까지 독이 오른 놈인가? 어찌 이리도 지독하게 입을 열지 않는 것이냐? 여봐라. 물을 가져와라. 당장 저 놈에게 물을 들이부어라. 양반은 하인이 고통에 정신을 잃으면 찬물을 퍼붓고 정신이 깨어나면 다시 몽둥이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흘 밤낮 동안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잔혹한 고문 속에서 하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갔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지만 하인의 굳게 담은 입은 끝끝내 열릴 줄 몰랐습니다. 이미 소연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하인은 소연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악랄한 양반으로부터 소연을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어휴, 결국 끝까지 입을 열지 않는구나. 정말이지 징글징글한 놈 같으니. 양반은 지쳐 쓰러진 하인을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더 이상 고문해도 소용없다고 판단한 양반은 하인을 옥에 가두고 돌아가려던 찰나 갑자기 굉음과 함께 굳게 닫힌 대문이 활짝 열리더니 내금의장과 수많은 관병들이 들이닥치는 것이었습니다. 내 놈이 박태수 양반 나으리인가? 내 놈들은 니네 놈들은 니시오. 감히 이 박태수 나으리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는 것이냐? 내 놈들은 죽고 싶어 환장한 것이냐? 여봐라. 당장 저 무례한 놈들을 잡아오게 가두어라. 관병들은 박태수를 포박하라. 관병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양반을 포박하려 했지만 권세께나 믿고 거들먹거리던 양반은 평소 갈고 닦은 무예 실력으로 관병들을 뿌리치며 칼을 빼들었다. 천한 관놈들이 감히 나 박태수에게 칼을 겨눠. 썩 물러가지 못할까?
칼날을 번뜩이며 날뛰는 양반의 관병들이 주춤하자 내금의장이 직접 칼을 뽑아 들었다. 더 이상 헛짓은 그만하시오. 내 놈은 지금 왕족을 능멸한 죄로 체포되는 것이다. 내금의장은 날카로운 칼날로 양반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그러나 양반 역시 만만치 않은 무예 실력을 자랑하며 팽팽하게 맞섰다. 칼날이 부딪히는 굉음이 밤하늘을 갈랐다. 궁수들은 저 놈의 다리를 쏘아라. 내금의장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매서운 화살들이 빗발처럼 날아가 양반의 다리에 정확히 꽂혔다. 다리에 화살을 맞고 휘청거린 양반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내 놈들은 도대체 정체가 뭐냐?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리 무례하게 구는 것이냐? 우리는 임금님의 친위부대, 내금위에서 나왔다. 내 놈처럼 왕족을 능멸하고 백성을 괴롭히는 악독한 놈은 짐승만도 못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 내금의장의 호통에 양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때 굳게 닫혔던 대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리며 눈부시게 아름다운 한 여인이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바로 과부 소연이었다. 소연의 등장에 내금의장을 비롯한 모든 관병들이 일제히 꿇어 엎드려 예를 갖추었다. 한성 대부인 마마, 어서 오십시오. 저자가 바로 이유 없이 저를 멍석말이하고 능멸한 악당 박태수입니다. 사실 소연은 천한 과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조선 왕족, 한성대 부인의 핏줄을 이어받은 서녀였던 것이다. 신분을 숨기고 몰락한 양반 가문의 과부로 위장하여 세상의 눈을 피해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내금의장은 즉시 양반 박태수를 왕족 능멸죄와 강상죄, 폭행죄 등의 죄목으로 포박하여 관하로 끌고 갔다. 한편 소연은 의원을 불러 만신창이가 된 하인 민재를 정성껏 치료하게 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던 민재는 닷새가 지나서야 겨우 의식을 되찾았다. 아이고, 이제야 정신이 좀 드시오. 몸은 좀 어떻소? 많이. 제가 죽다 살아나서 제일 먼저 마님 걱정부터 하다니.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마님께서는 무사하신 겁니까? 소연은 헌신적으로 자신을 걱정하는 민재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였다. 소연은 민재를 자신의 방으로 옮겨 극진히 간호하며 그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민재가 깨어나는 순간부터 소연은 밤낮으로 그의 곁을 지키며 정성껏 병수발을 들었다. 시간이 흐르고 소연의 지극정성 덕분에 민재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었다. 마님, 이제 제 몸은 완전히 나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마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라오, 민재. 그동안 그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부터라도 편안하게 지내시오. 어느덧 시간은 덧없이 흘러해는 서산으로 기울고 고요한 밤하늘에는 별들이 하나 둘씩 빛나기 시작했다. 민재는 완쾌된 몸으로 소연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려 했다. 마님, 이제 제 몸도 다 나았으니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아니다. 민재. 밖은 이미 어두컴컴하니 오늘은 여기서 푹 쉬고 내일 아침에 떠나거라. 그리고 저기 호롱불 좀 꺼주겠느냐? 소연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민재는 설레는 마음으로 호롱불을 입으로 불어 껐다. 방 안은 어둠에 잠기고 은은한 달빛만이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들어왔다. 소연은 수줍은 듯 붉어진 얼굴로 민재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민재, 이리 좀 더 가까이 와 보거라. 어디, 그동안 멍들었던 마음도 이제 다 나았는지. 내가 한번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많이? 아이고, 정말 이러시면 저는 너무나 곤란합니다. 어허, 딴소리 말고 어서 이리 와보지 못할까? 소연의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어조의 민재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소연에게 다가갔다. 그 순간 소연은 민재를 따뜻하게 품에 안았다. 많이? 저는 마님을 사모합니다. 아니요, 민재.
사모하는 정도가 아니오라. 나는 그대를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말은 이제 그만하시고 어서 부끄러워 말고 하던 것을 마저 부지런히 하시구려. 그렇게 하인 민재와 왕족의 핏줄을 숨긴 아름다운 과부 소연은 세상에 둘만 남은 듯 신분을 뛰어넘는 진실하고 깊은 사랑을 나누며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옛속담에 돼지 여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꾀가 많고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순박하고 어리숙해 보였던 하인 민재가 그 오만불손한 양반 나으리조차 탐내어 얻지 못했던 절세미인 소연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어쩌면 그의 순수한 마음과 진실된 사랑이라는 숨겨진 능력 덕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과 맑은 물이 어우러진 조선팔도 어느 한적한 고을 안동의 작은 마을에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소연이라 하였는데 맑은 연못에 비친 달과 같이 고요하고 청초한 아름다움은 온 마을 남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소연의 고고한 자태는 마치 매화처럼 겨울 추위 속에서도 홀로 피어나는 듯하여 섣불리 다가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돈 많은 양반들은 물론 멀리 고을 원님까지 소연에게 끊임없이 구혼했지만 그녀는 매번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소연은 일찍이 학문에 정진하던 남편을 여의고 홀로 되었지만 슬픔 속에서도 굳건히 자신의 삶을 지켜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연의 아름다움과 정절을 칭송하며 존경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차가운 듯한 태도에 감히 쉽게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 박태수라는 권세 있는 양반이 이사를 왔습니다. 훤칠한 키에 늠름한 풍채,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박태수는 무예에도 능통했지만 성격이 포악하고 오만불손하기로 소문난 인물이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박태수는 마을에 파다하게 퍼진 절세미인 과부 소연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과부 따위가 못이 그리 대단하다고 야단들인가? 아무리 곱다 한들 내 박태수의 청을 감히 거절할 순 없을 터인데. 자신의 권력과 재력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에 사로잡힌 박태수는 소연에 대한 짙은 호기심과 정복욕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즉시 하인 최민재를 불러 소연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도록 명했습니다. 내 분부하신 님께서 김소연 그 부인을 뵙고 싶어 하신다고 전하라. 새로 이사온 기념으로 좋은 차와 과자를 내놓으려 하신다. 민재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소연의 집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연의 집 앞에 다다른 민재는 단아하면서도 고요한 분위기에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자 잠시 후 소연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소문대로 아름다운 소연의 모습에 민재는 저절로 숨을 멈추었습니다. 마님, 나으리께서 마님께 인사드리길 원하십니다. 새로 이사 오신 기념으로 귀한 차를 대접하려 하신다고. 민재는 최대한 공손하게 박태수의 말을 전했지만 소연의 표정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민재를 응시하던 소연은 차분하면서도 냉랭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차는 됐으니 양반 나으리의 뜻은 고맙지만 사양하겠다고 전하시오. 소연의 단호한 태도에 민재는 당황했지만 감히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서둘러 박태수에게 돌아가 소연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마님께서는 차는 괜찮다 하시며 그런 뜻은 정중히 사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박태수는 민재의 보고를 듣자마자 얼굴을 붉히며 경로했습니다. 자신의 권위와 체면이 한낙과부에게 무참히 짓밟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감히 천 것이 내 청을 거절해. 두고 봐라. 반드시 후회하도록 만들어주마. 며칠 후 박태수는 분을 사귀지 못하고 다시 하인 민재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소연을 찾아가 굴복시키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이번엔 내 직접 그 과부를 찾아갈 것이다. 앞장 서거라. 민재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주인의 오만함과 소연의 강직함이 충돌할 것을 뻔히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인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던 민재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박태수를 소연의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박태수는 굳게 닫힌 소연의 집 문 앞에서 하인 민재를 시켜 문을 두드리게 했습니다. 마님, 나으리께서 친히 납시셨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듯 하더니 잠시 후 문이 조용히 열리고 소연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태수는 소연의 아름다운 모습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아름다움이 실제로 눈앞에 펼쳐지니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달빛 아래 더욱 희고 투명하게 빛나는 소연의 얼굴,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 단아하게 묶어 올린 머리칼, 한복 자락 아래로 살짝 드러난 섬섬 옥수까지 박태수는 그야말로 홀린 듯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린 박태수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쥐어짜내어 소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난번에 차를 권했으나 거절당했지. 오늘은 특별히 귀한 차를 손수 가져왔소. 함께 차라도 마시며 담소하는 것이 어떻겠소? 소연은 여전히 냉랭한 표정으로 박태수를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차의 뜻이 없습니다. 양반께서 귀한 걸음을 하셨으나 죄송하게도 그 뜻을 따를 수는 없을 듯합니다. 소연의 완강한 태도에 박태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짓밟힌 박태수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묵묵히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질투심이 격렬하게 소용돌이쳤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소연의 아름다움이 자꾸만 눈에 아른거려 밤잠을 설쳤습니다. 한편 박태수의 하인 민재 역시 소연의 아름다움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주인과는 달리 민재는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소연을 흠모하게 되었습니다. 소연의 고고함과 강직함, 그리고 아름다움에 매료된 민재는 밤마다 소연 생각에 잠 못 이루며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그것은 신분을 뛰어넘는 하인으로서 감히 품을 수 없는 짝사랑이었습니다. 주인 박태수에게 완전히 퇴짜를 맞았다고 생각한 민재는 주인 몰래 용기를 내어 소연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민재는 땔감 나무짐을 지고 조심스럽게 소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마님, 전에 보니 대게 장작이 좀 부족해 보이더이다. 곧 겨울도 닥쳐올 텐데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듯하여 나무를 좀 가져왔습니다. 소연은 뜻밖의 선물에 놀라면서도 고마워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민재의 따뜻한 마음에 소연의 굳게 닫힌 마음에도 작은 균열이 생기는 듯 했습니다. 어머나, 고마워라. 겨울 땔감 걱정이 슬슬 들던 차에 덕분에 한시름 놓겠네. 나무 하느라 꽤나 고생했을 텐데 들어와서 밥이라도 함께 하지 않으련? 밥은 괜찮습니다. 마님. 겨울을 지내시려면 앞으로도 장작이 더 필요할 겁니다. 제가 틈틈이 나무를 해서 부엌에 넉넉히 채워놓겠습니다. 민재는 나무짐을 부엌에 내려놓고 서둘러 소연의 집을 나섰습니다. 그 후로도 민재는 며칠에 한 번씩 묵묵히 나무를 해와 소연의 부엌을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어느 날 나무짐을 모두 채워놓고 나오려는데 소연이 민재를 불러 세웠습니다. 자네 수고가 많았으니 그냥 보낼 순 없지? 이걸 받게나. 돈은 괜찮습니다. 마님. 마님께서 따뜻하게 겨울을 나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민재는 소연이 주는 돈을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며칠 후 민재는 탐스럽게 익은 고구마 한 가마니를 지고 다시 소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올해 고구마 풍년이 들었습니다. 겨울에 아궁이에 불 피우실 때마다 구워 드시면 꿀맛일 겁니다. 소연은 민재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남자